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3, 중1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매번 여기 사연을 들으면서 같이 화도 내고 답답해 하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위로도 듣고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 이혼을 결심할 때는 정말 막막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여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덕분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금은 우리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저의 이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친정이나 시댁이 다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인지라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남편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거리상의 문제로 관두고 제 친척 오빠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친척 오빠는 제게는 친절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지만 일할 때는 아주 엄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알게 모르게 보너스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친척 오빠의 운영 방식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아직 어리고 앞으로 애들 앞으로 나갈 돈이 한창이니 어쩔 수 없이 참고 꽤 오랫동안 일하다가 도무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친척 오빠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관두었어요. 그 후 남편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들어가야겠으니 당시 살고 있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큰딸이 중3이었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멀리 이사를 하다 보니 아이들도 전학을 가야만 했는데 저는 큰딸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큰딸이 조금 소심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고 한 친구만 깊게 사귀는 편이에요. 이런 성격의 아이가 이미 무리가 다 지어질 대로 지어졌을 중3 때 전학을 가면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1년만 더 있다가 큰딸의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친척의 공장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 남편에게 빨리 오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경기도 친척의 집에서 살고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1년 뒤에 경기도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경기도의 친척 집에서 출퇴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눈치 보인다고 차라리 빨리 이사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어요. 이제 학교에서는 단짝이 생기고 노는 무리가 형성되었을 시기인데 전학을 가자니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었어요. 요새 뉴스에서 보면 학교 폭력도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심각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 큰딸이 혹시라도 나쁜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왕따라도 당하게 되면 어쩌나요? 그래서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사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거기 근처에 원룸을 구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못 살 것 같고 다달이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며 일단 빨리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하도 독촉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다니는 공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데 교통편 좋고 학교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한 달 정도가 흘러가자 남편은 제게 나는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데 왜 이렇게 집을 못 구하냐며 화를 냈죠. 그러더니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 대출을 받고 집을 계약하고 와서는 8월에 이사하는 거로 끝냈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제게 말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집을 구했다고는 하니 어떤지 확인을 해보려고 갔는데 신축 빌라라 깔끔은 하지만 앞뒤로 다 빌라 짓는다고 공사 중이고 학교도 엄청 멀었어요.
그리고 너무 외져서 여기서 정말 사람 하나 납치당해도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대형마트도 엄청 멀어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어요. 저는 왜 이런 곳에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구했냐고 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고 자기는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며 내 생각은 어떻게 하나도 하지 않냐고 자기 입장만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 그렇다 치고 아이들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이 힘든 것만 얘기하는데 정말 어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도 있나 싶더라고요. 앞뒤가 꽉 막힌 남편과 대화라는 것을 시도하자니 정말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말하다 말고 지쳐서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저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이사 준비를 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어 저와 아이들은 원치 않는 이사를 하고 짐도 어느 정도 정리하며 아이들의 전학까지 완료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입학할 때 추첨으로 입학하지만 저희가 이사한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고요. 만약 연합고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다른 지역 고등학교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연합고사를 잘 보지 못해도 다들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사 올 당시 이 지역 중3 학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아 필수적으로 300명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어요. 즉,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연합고사를 형식적으로가 아닌 정말 제대로 잘 봐야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은 3월부터 준비를 해왔던 연합고사를 큰딸은 9월부터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에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죠. 학교 적응하기도 힘든 와중에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큰딸을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이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이 1년만 원룸 구해서 살았으면 아이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됐을 거잖아요. 이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저 체구도 작은 아이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위장병까지 와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는 안쓰러워 죽겠는데 남편은 그런 딸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리 약해 빠졌냐고 뭐라고만 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정말 다 섭섭하고 화가 났죠. 한 번은 남편에게 여기로 이사만 오지 않았어도 큰딸이 저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럼 나는 1년간 친척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저런 것도 아빠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이미 이사는 왔고 아이는 이제 서울 중학생이 아닌 경기도 중학생인 것을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지만 큰딸이 제 생각보다 내면이 강한 아이였는지 학교에서도 절친이 생기며 적응을 완벽하게 잘했고 이어지는 중간고사에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 후에도 학교 생활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연합고사도 짧은 시간 준비했음에도 좋은 성적이 나와 집 근처에 원하는 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성격 좋은 활발한 아이라 진작에 학교에 잘 적응하여 친구들도 잘 사귀고 선생님께도 귀염받고 잘 다녔네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한시름 놓이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걱정되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점점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인들이 없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저를 써주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한 달간 정말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은 결과 일식집에서 근무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죠. 오후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하는 일이었는데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가게도 깔끔하고 사장님과 직원분들도 다 좋아 보였어요.
다만 가게가 조금 멀리 있어서 새벽에 퇴근이 걱정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집 앞까지 퇴근을 시켜주실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처음으로 새벽까지 일하니 몸이 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돈을 벌고 사람들도 다들 잘해주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후로 남편이 아예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제 월급으로 나간다고 해도 적어도 아이들 교복비, 학비와 같은 양육비는 줄 법도 한데 이조차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면 남편은 너도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었고 아이들 학비나 용돈,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저도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결혼하면서 친정엄마가 주신 비상금이 있어 망정이지 그 돈도 없었으면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월급 명세를 보여주며 공과금에 아이들 학원비, 학교 준비물을 사면 생활비나 반찬값이 한 푼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절약하고 줄이라고 하면서 절대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그 돈으로 사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커가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것에 쓰겠다는데 그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새벽까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일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동네 깡패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딸이 잽싸게 뛰어와서 큰일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학교 앞으로 나가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 가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남편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고1이면 다 컸는데 무슨 데리러 가냐며 오히려 저한테 과잉보호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매일 데리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집이 외지고 근처에 사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딸이 깡패를 만났다는데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나가지 못하니 꼭 그날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남편은 시큰둥하게 알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다음날 큰딸에게 물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아이를 데리러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잠이 들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TV를 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아이가 깡패들한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 거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고 아이도 낳지를 말지 결혼은 왜 해서 이렇게 저와 아이들을 괴롭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새벽에 퇴근하자마자 미역국을 끓이고 아침에 일어난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남편에게 나 생일인데 선물이나 용돈 없냐고 물으니 남편은 정색하며 무슨 용돈이냐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뒤 아들은 펑펑 울면서 다른 아빠들은 아들이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 선물도 사주고 그 주 주말에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놀러 가기는커녕 용돈도 안 준다고 나를 아들로 생각이나 하냐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울음에도 남편은 기어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출근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날은 남편이 케이크라도 들고 퇴근을 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빈손으로 퇴근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과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졌네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랑만 사는 것보다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을 보면서도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에는 회식도 많아서 가게에도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 늘 새벽 5시였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가게에서 우리 집에 먼데도 여전히 매번 퇴근할 때 집 앞까지 태워다 주셔서 항상 편하게 퇴근을 할 수 있었죠. 어느 12월의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날은 송년회나 회식으로 유달리 손님이 많아 정말 힘들었고 장사를 끝내니 새벽 5시였어요.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장님 차를 타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시간에 안 자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안 자고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너 이 시간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지? 애들도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까지 가게에서 일하다 왔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방금 너 그놈 차에서 내리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원래 3시에 끝나잖아. 지금 6시야. 지금까지 그놈이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요새 연말이라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분은 사장님이야. 새벽에 택시비도 비싸고 잘 잡히지도 않으니까 집 앞까지 태워다 주는 거라고. 그럼 왜 너만 그 차에서 내려? 다른 직원들은 어디에 가고? 그리고 내가 오늘만 본 줄 알아?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게 불륜이지 뭐야? 사장이랑 바람 피우는 불륜녀. 일하고 오느라 피곤한 나에게 남편은 사장님과 바람 피우는 불륜녀라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맹세코 사장님한테 다른 마음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무엇보다 가게에 사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제가 만약에 사장님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미 그 가게에서 잘렸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저만 태워다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 다 태워주는데 우리 집이 가게에서 제일 멀어서 제가 제일 늦게 내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사장님 차에서 단둘이 있다가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조용한 새벽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아이들이 자다가 놀라서 나와 남편을 말렸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잠깐 자려고 안방에 누웠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피곤한데 잠도 안 왔어요. 잠시 후 아이들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저 혼자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그놈이랑 만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라고. 요새 연말이라서 손님들 많아서 늦게 끝나는 거라니까. 게다가 가게 사모님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만나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차라리 일 관둬. 그 일 관두고 다른 일해. 가게는 많잖아. 안 그래? 내가 왜? 나 이제 여기서 일 적응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리고 솔직히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돈도 많이 줘. 애들 학비며 용돈, 생활비에 공과금까지 다 내 돈으로 하는 마당에 내가 왜 이 좋은 일자리 두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데? 네가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이랑 다들 쫄쫄 굶고 살아? 그건 그냥 아껴서 하면 되잖아.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뭐? 내가 언제 뭐 비싼 고기를 먹지? 그리고 나만 먹어? 우리는 밥에 김치만 먹어도 커가는 애들은 고기도 먹고 해야 하잖아. 한 근에 얼마 안 되는 삼겹살 좀 애들 먹이고 싶은데 생활비에 공과금 내 월급으로 내고 나니 돈이 없더라 돈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네 월급은 다 어디에다가 쓰니? 너야말로 새살림 차려서 여자한테 돈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야말로 그놈이랑 불륜 저지르고 거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그렇게 싫다는데 굳이 거기에 가야겠어? 이렇게 가게가 많은데
저는 혼자 오해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귀를 닫아버린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니 속이 터져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시간만 낭비되니 그냥 나 잘 테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그곳을 관두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제 돈으로 다 먹고 사니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혼자서 학교 다녀오고 저 없이도 알아서 밥도 잘 차려 먹고 생활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면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상처가 걱정되었어요. 특히 감정이 예민한 큰딸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편이 저래도 참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의심했죠. 그러나 여기만큼 급여를 잘 주고 사람도 좋은 곳을 찾지 못해서 저는 의심을 하든 말든 그냥 계속 다녔어요. 사실 제가 일식집에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사장님과 눈이 맞은 것도 아닌데 남편이 오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관둘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무엇보다 남편은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남편의 말대로 여기보다 급여는 훨씬 적은 곳으로 간다고 해서 생활비를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생활비 한 푼 안 줄 사람이란 것을 알기에 더더욱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싸움으로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일하는데 새벽 2시에 큰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이 시간에 집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살 것이 있다고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게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을 가려면 큰 신호를 건너 아파트 단지 앞까지 가야 했죠. 아파트 단지 앞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남편과 웬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걷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 둘은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쫓아가서 몇 동으로 들어가고 몇 층으로 올라가는 집까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저도 바로 따라 올라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에서 내리니 그 층에 2개의 집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의 집은 아예 불이 꺼져 있었고 왼쪽 집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관에 귀를 살짝 대보니 남편과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남편이 있다고 확신하고 벨을 눌렀죠. 여자가 먼저 누구냐고 묻길래 일부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다가 다시 벨을 누르니 남편이 누군데 이 시간에 벨을 누르냐고 화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집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야말로 집에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이 집에 저 여자랑 왜 있니? 희진이가 전화 왔더라. 새벽에 잠깐 깼는데 네가 없다고. 아, 이렇게 2집 살림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돈이 없었니? 그래? 그래놓고 나한테 불륜을 저지르니 마느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네. 여보, 누구야? 누구길래 이렇게 화를 내? 아이 이야기는 또 뭐고? 여보? 지금 상황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 원래 저랑 결혼해서 애가 2이나 있는 유부남이에요. 뭐 어차피 저는 이 사람 성격에 질려서 이혼하려던 참이었으니까 그쪽이 이 남자를 가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소영아, 아니야. 이 사람 옛날에 한번 만났는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 허언증도 있고 좀 그래. 이 시간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병원을 가라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러네. 그니까 서영이는 상관하지 마. 알았지? 그냥 정신 나간 여자야.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 나간 여자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의심하는 사람과 사느라 그때는 정말 저도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있으니 버티고 참았지 아이들마저 없었으면 이미 저는 정신병원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남편의 말을 상간녀는 그 말을 또 곧이곧대로 듣고 저에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화내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상간녀와 남편이 나를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통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편의점 갔다가 가게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싹 정리되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새벽 4시였고 남편은 당연히 집에 없었어요. 그때까지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큰딸에게 아빠와 연락이 되었는데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아무리 못된 남편이라도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낳아준 아빠인데 그런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에게 혹시라도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큰딸은 그래도 자기는 엄마 편이라고 하며 이혼하면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큰딸은 그동안 남편이 제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다른 남자 만난다고 오해했던 것까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거 보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좀 힘들어도 저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고3인데 부모의 이혼이 신경 쓰이지 않겠냐고 물으니 고3이라서 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맨날 싸우는 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덜 신경 쓰일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와 큰딸의 대화 소리에 둘째 아들도 잠에서 깼어요. 저는 아들이 일어난 김에 아들의 생각도 물어보았어요. 아들도 역시 아빠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집에 오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귀찮아하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좋지 않다며 이혼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저는 이기적이고 아이들조차도 돌보려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미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다른 여자를 만나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이 사람이 아빠인데 이혼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이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살림까지 차리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게다가 아이들도 이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이 마당에 저는 제가 이혼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남편 공장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했죠. 남편이 나오자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종태한테 다 들었다. 네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자랑이야? 어머니, 제대로 좀 알고 화를 내세요. 그동안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손주들 크는데 돈 한 푼도 안 줘서 제가 새벽까지 일하며 돈 벌어서 다 먹이고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하는 새벽에 어머니 아들은 이미 다른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서류 내민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우리 종태가 그럴 리가 없다. 종태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네가 돈을 헤프게 쓰느라 생활비가 다 떨어졌던 거겠지. 그리고 젊은 여자랑 새 살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 네가 오해한 거겠지. 어머니는 남편의 말만 듣고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사과하고 같이 살라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으니 이번에는 남편의 형, 동생이 돌아가면서 전화해서는 제게 불륜 저질러 놓고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 회사의 사장님인 친척 형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알뜰살뜰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돈도 헤프게 쓰고 다른 남자까지 만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한 가족 아니랄까봐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혼자 오해하고 의심하는 게 다들 똑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남편의 잘못을 확실히 알려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마당에 꼭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있기는 억울하잖아요. 일단 가게에는 죄송하지만 급하게 집안일이 생겨 일주일만 쉬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이제는 아주 당당히 제 집 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또 사진 찍을 것이 있을까 싶어 기다리는데 마침 둘이 팔짱 끼고 다정하게 나오더라고요. 몰래 쫓아가니 세상 다정한 부부처럼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비싼 소고기도 장바구니에 넣더니 남편이 자신의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랑 장을 볼 때는 달걀 한 판도 아깝다며 한 판 다 못 먹으니 10구짜리만 사라던 사람이었거든요. 마트에서도 둘이 딱 달라붙어서 시식 코너에서는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장을 보는데 볼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을 사진을 찍어 남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생활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민 것이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것이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서영이랑 만나고 있는 사진을 그렇게 다 보내? 네가 보낸 사진과 문자 보고 우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어떡할 거야? 네가 나보고 정신 나간 여자라며. 정신 나간 여자가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리고 너네 가족한테 내가 불륜 저질렀다고 얘기했더라? 내가 진짜 불륜이라도 저질렀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라도 않지.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욕을 먹니? 어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어머니 쓰러지신 게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시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젊은 시절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다고 해요. 정말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를 절대 닮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들이 자기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그 충격에 쓰러지신 거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한 저의 지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할 당시 저의 눈이 단단히 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이 보기 싫어 장례식장에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잘해주시기도 했고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찾아가지 않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더니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뭔가 익숙해서 싸우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남편이 자신의 가족, 친척들과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다투고 있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어제 보낸 사진과 문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문자의 내용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은 아니라고 다들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남편이 저를 보고 화를 버럭 내며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에 왜 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보내도 우리 엄마한테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네가.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잘도 돌아다닌다. 그놈의 불륜. 막말로 내가 사장님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라도 있어? 내가 사장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거나 손이라도 잡았거나 팔짱이라도 낀 증거라도 있냐고. 자기는 서영이라는 년이랑 팔짱도 끼고 살림도 차리고 할 것 다 했으면서 너야말로 불륜을 저질러 놓고 뭘 잘했다고 행패야? 저는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나 결국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크게 화를 냈어요. 저와 남편의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모든 친척이 와서 말렸어요. 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고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바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장례가 마친 후 우리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하기까지 남편의 잘못이 매우 컸기에 저는 위자료를 받고 비교적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집은 남편 명의였으니 저와 아이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학교 근처에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집이 작아져서 아이들이 실망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워서 좋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저와 두 아이는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저도 일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남편이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갑자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기 싫었지만 이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잠깐 일이 있다고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그때가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시간일 텐데 거짓골이 돼서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게 잠깐 집에 들어가도 되냐길래 저는 너랑 편하게 앉아서 말할 사이냐며 얼굴만 봐도 구역질나니까 그냥 여기 서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나 배가 너무 고프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들어가서 밥 한 끼만 주면 안 돼? 너 회사 다니면서 번 돈 있잖아. 그리고 밥은 서영이라는 년한테 차려달라고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달래? 걔가 전문 꽃뱀이었어. 이 말 저 말로 꼬시면서 내가 번 돈 족족 빼가고 집도 다 갖고 튀었어. 꼬락선이 참 좋다. 걔 앞에서 내가 정신 나간 여자니 상대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결국에는 그 여자한테 다 빼앗겼니? 그럼 네 잘난 형이랑 동생한테나 가봐. 형이랑 동생도 어머니 장례식 후에 엄마가 그렇게 아빠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서 어떻게 아빠랑 똑같은 짓을 했냐고 나한테 영 끊자고 했어.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줘. 회사에서도 소문 퍼져서 해고당하고 다른 회사에 가보려고 해도 이미 소문이 퍼져서 그런지 다들 오지 말래. 나 정말 오갈 데도 없는 거지 신세가 됐어. 그래도 우리 애들도 있는데 자선사업 한다 생각하고 나 좀 봐주라. 응?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그래서 이제 와서 나보고 네 밥이라도 차려달라고? 진짜 너 뻔뻔하다. 기억 안 나? 너 내가 일한 뒤로 생활비 부족하다고 말해도 돈 한 푼도 주지 않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 너한테 내가 왜 밥을 차려줘야 하니? 그래도 내가 아이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거짓골로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아이들 생각한다는 사람이 야자 끝나고 오는 길에 깡패 만날 것 같아서 데리러 가라니까 TV나 보고 있었냐? 애들 생일은 알아? 네가 애들 생일에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라도 사준 적 있어? 큰딸 고등학교 입학한 후로 애들 학비, 학원비 한 푼이라도 네 월급에서 나간 적 있어? 우리 애들은 널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저의 단호한 이야기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빌고 울길래 저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내버렸어요. 나가면서도 그래도 한때는 아이들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매정한 게 누군데 저에게 뭐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시 전 남편은 여전히 자기만 아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는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아빠 행세를 하려 했지만 솔직히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싶을 때 놀이동산이나 동물원은 고사하고 집 앞 공원조차도 한번 데려가지 않고 용돈도 한번 안 준 아빠가 아이들이라고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아빠인데 혹시라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제 눈치 보지 말고 언제든지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질색하며 그런 아빠와 같이 있느니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가엾더라고요. 아빠가 있긴 하지만 아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너무 짠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나쁜 아빠여도 아빠는 아빠라고 말하며 너무 아빠를 미워만 하지 말라고 타일렀네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은 이제 제게 연락을 하거나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있네요. 사연을 쓰면서 생각났는데 처음에 제가 전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아니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준다며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우겼는데 결국에는 엄마의 말씀대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네요. 전 남편으로 인해 한창 힘들 때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결혼해서 누구보다도 야무지고 속이 꽉 찬 두 아이를 만났으니 그래도 결혼을 통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얻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비록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이들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해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부디 저의 딸은 저와 같은 상황들을 겪지 않고 마음 잘 맞고 이야기 잘 들어주는 좋은 남편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할 시기에 사랑은커녕 부모가 싸우는 것만 보았지만 그래도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이제 나이가 들어 새벽까지 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보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생겼지만 어쩌면 임신보다 더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초등학교 때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저는 부모님과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에게는 항상 옷을 만들어주는 인형들 말고도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제 인생의 단짝인 혜주입니다. 혜주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제가 인형옷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혜주는 자기도 인형에게 만들어줄 옷 그림을 매일 그린다면서 보내주겠다고 했죠. 우리는 금세 손발이 짝짝 맞았어요. 그 뒤로 혜주랑 저는 매일매일 붙어 다녔죠.
혜주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을 먹고 툭하면 집안 물건을 깨부셨고요. 한 번은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갔다 오는데 혜주가 자기 집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얼른 가보니까 손에는 다리가 부러진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혜주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엄마, 혜주랑 나랑 밥 좀 주세요. 그때 제가 밥 달라던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찼는지 혜주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할 정도예요. 밥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무슨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기 짝이 없지 뭐야?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을이가 하도 당당하게 소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어깨가 펴지더라니까. 그때 알았지. 밥 달라고 할 때는 노을이처럼 당당하게 하는 거라는 걸. 하지만 혜주가 당당하게 자기 몫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혜주를 그 애가 겪어야 했던 삶이 어떤 건지를 알기엔 어렸죠. 혜준의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고 혜주 얼굴이나 팔에 상처가 생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혜주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숙제도 같이 하고 아예 잠도 자고 가곤 했죠. 부모님은 혜준의 사정이 딱하다는 걸 알고 언제든지 집에 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면 혜준의 아빠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혜주를 보호시설 같은 데 맡겼을 텐데 그때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맞지 않는 일로 여겨져서 부모님도 그러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차피 혜주는 계속 아빠랑 살아야 할 텐데 괜히 신고했다가 혜주한테 더 해가 갈지도 모르고 혜준의 아빠랑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치는데 해코지 당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래도 부모님은 저랑 동생을 놀이동산에 데려갈 때 혜주도 같이 데려가 주셨어요. 혜주랑 제 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하고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힌 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답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도 저희는 친한 친구로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혜주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생겼죠.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혜주에게는 그 애들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었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술만 먹던 혜준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혜준은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혜주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혜주는 할머니랑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그래도 혜주랑 저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할 거라고 마음을 잡는가 싶더니 어느 날 혜주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혜주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몰두하더군요. 결국 혜주는 고2 때 임신을 했습니다. 혜주가 임신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혜주가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죠. 혜주는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식은 생략한 채 혼인신고만 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학생이니 시댁에 들어가 살았죠. 그렇게 혜주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을 하면 혜주는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 내가 무슨 자기 아들 앞길을 막아? 밤새 아기 데리고 애쓰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방꼬리 이게 뭐냐, 젖병 소독도 안 하고 엄마 맞냐 이러면서 난리를 친다니까. 아, 진짜 내가 이 집에서 살다간 내 명예 못 살지. 시어머니가 자기더러 아들 앞길 막은 년이라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시어머니 또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난리쳤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마음 편히 밥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애 가지고 결혼한 게 죄다 죄. 어제는 또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더러 관리 좀 하란다. 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아, 그랬구나. 혜주야, 근데 미안한데 내가 지금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선배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날이거든. 아이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가보려고요.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던 혜주는 저한테 종종 연락을 했지만
MT의 동아리 활동 등으로 바빴던 저는 혜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고부 갈등이란 게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너무 아득한 일이었죠. 노우라, 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어. 숨이 잘 안 쉬어져. 밤늦게 미안한데 이런 말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술 마셔도 속에 뭐가 얹혀있는 것 같고. 저기 혜주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이랑 발표가 있어가지고 너무 바쁘거든. 오늘 밤 꼬박 세워야 해서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이번 주 지나고 전화할게. 저는 다음 주에도 혜주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졸업 준비에 대학원 준비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혜주랑 만났을 때도 그다지 공감대가 없다는 걸 느끼곤 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혜주와 저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있었습니다. 혜주가 시댁 식구들과 복닥거리며 사는 동안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만난 남자친구랑 같이 살다가 33살에 결혼도 했습니다. 혜주보다 15년은 늦게 결혼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를 가지는 건 사정 때문에 미룬 거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신경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혜주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온 혜주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다른 손님이 와서 인사하는 사이에 혜주가 사라져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죠. 결혼식이 끝나고 한숨 돌리게 되어서야 혜주 생각이 났습니다. 혜주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게 미안하단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제 삶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후 혜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갔죠. 싸늘한 기운까지 도는 장례식장에 혜주는 또 혼자 앉아 있더군요. 눈물 자국이 말라버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요. 할머니가 계속 전화하셨는데 내가 못 받았어.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아픈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하은이는 내 얼굴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게 이제야 생각이 났다. 노우라, 나 어떡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혜주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혜주랑 밤을 새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더 안 좋더군요. 혜주 딸 하은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어릴 때부터 실어증이 있었는데 여러모로 치료를 받아봤지만 잘 고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혜주는 하은이가 그렇게 된 게 자기가 너무 모자라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투고 애한테 화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울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혜주 남편은 1년 전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그 여자랑 다정하게 톡 주고받은 게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만만한지 내 눈치를 보지도 않는 거야. 시어머니는 나한테 애망친년이라고 하더니 이젠 남편 밖으로 돌게 한 년이라고 욕을 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젠 뭘 해도 흥미도 안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다 귀찮게 느껴져. 노우라, 진짜 이게 다 내 잘못일까? 이씨, 그게 왜 네 잘못이야? 남편이 바람난 게 마누라 탓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상한 거 아니야? 애는 같이 낳아서 같이 키운 건데 왜 항상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리냐고. 네 시어머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말 듣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다 잘하진 않았어도 네가 자책할 일은 아니라고. 그 주 주말에 저는 당장 혜주가 살고 있는 집에 가봤습니다. 그동안 혜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얘기할 데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얘기할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이제는 관심사도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나 사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한테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저는 대학 선배의 지인 중 언어 치료하는 분이 있어서 하은이가 언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사를 알아봐 줬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치료비도 제가 다 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신한테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의욕이 없는 혜주를 위해 치료비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아봐 줬습니다. 혜주야, 네 남편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한테 손까지 댔다며. 그런 아빠 있어봤자 하은이한테도 도움이 안 될 거야. 이혼하면 혼자가 된다고 너는 자꾸 그러지만 그 사람 이제 네 옆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는 하은이가 있고 나도 있는데. 저는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을 어렵게 꺼냈죠. 혜주는 남편과 시댁을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혼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제 말을 들은 혜주는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바람난 혜주 남편은 옳다구나 하고 헤어져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혜주가 배우자 귀책으로 소송을 걸자 혜주는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소송 취하를 안 하면 혜주랑 하은이를 가만 안 두겠다나요?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 화나면 나한테 손찌검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하은이한테까지 해코지하면 어쩌지? 아빠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하은이에게는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 너무 무서워 노우라.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더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혼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혜주야. 아이 가지고 협박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아빠라고 있어봤자 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걸로 충분한데 또 버틴다고? 하은이가 정말 그런 걸 원할까? 하은이의 치료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혜주는 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이한테 상처만 준다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어요. 오죽하면 하은이 엄마 술 좀 그만 마시게 말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까요? 혜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됐지만 저는 팩트 공격을 날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책만 할 거야? 네가 그럴수록 하은이한테 독이 된다는 거 몰라? 아직 젊은데 갈 데 없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야. 아이 망쳤다고 자책만 하면서 정작 네 인생은 그렇게 방치해둘 거냐고. 네가 일어나야 하은이도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 공부 안 한 지 몇십 년이나 됐고 머리도 다 굳고 살도 찌고 혜주 너 꿈이 있었잖아. 미래를 꿈꿀 때가 있었잖아. 우리 아직도 젊어. 살찐 거랑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제 34인데 여기서 인생 종칠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야지. 잔말 말고 내일부터 검정고시 학원 다녀. 너는 내 입장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네가 한 번이라도 나처럼 살아봤어? 나는 아무도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너희 부모님도 무조건 널 응원해주고 네 동생도 네 편만 들어줬잖아. 너는 부모님한테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답답한 마음에 저도 화가 나서 혜주를 두고 와버렸어요. 혜주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얼마 뒤 혜주로부터 편지가 왔더군요. 노을아, 널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 일에 그렇게 눈물 흘려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준 사람 너밖에 없었는데 나는 못난 마음에 너를 질투하곤 했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지. 나는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육아에 찌들어 있는데 대학생이 되어 옷도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네가 정말 부러웠어. 못난 나를 용서해 줄래? 네 말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방치한 게 맞는 것 같아. 날 위해 화를 내주는 널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력할게. 혜주는 검정고시를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고 그 후로 방송통신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혜주는 제 인생은 자기보다 평탄하다고 했지만 그때는 제 인생도 본격적인 가시밭길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아기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외아들의 손이 귀한 집이라 시댁에서는 대놓고 티를 안 내도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죠. 시부모님 보란 듯이 아기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단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제가 계획한 것들은 다 이뤄졌거든요. 아기를 가지는 것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2년이 넘어가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 저는 하루하루 점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시험관 시술은 몸에 너무 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한 번 할 때마다 세상이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며 1년 내내 몸을 사리며 살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는 동안 혜주는 방통대에 다니며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엄청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 노력하게 된 후로 표정도 밝아지고 하은이도 상태도 훨씬 좋아지고 밝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나날이 어두워져 갔죠. 3년이 넘어가자 시댁에서 대놓고 말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뭐 문제는 없다면서 왜 그렇게 애가 안 들어서는지.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답답해졌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좋아하는 스쿠버 다이빙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니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재미있는 일도 하나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친구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다는데 우리 강제는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없다니?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아이도 못 낳는 건지. 너 진짜 검사는 제대로 해본 거야? 병원을 다시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정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니까. 다른 방법이라뇨?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지. 내 평생에 손주는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니? 요즘 난임이 그렇게 흔하다는데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컴퓨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 하여튼 여자는 이러나 저러나 몸을 조심해야 해. 시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남편한테 풀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아기 안 생기는 걸 왜 자꾸 내 탓만 해? 같이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잖아.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나한테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빠.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조심해? 나더러 일도 하지 말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야 뭐야. 내가 뭘 어쨌다고 또 나한테 그래? 나도 힘들어. 엄마 아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주 소식 없냐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죄송한지 알아? 나도 미치겠다고. 서로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화풀이를 해? 그건 당신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모르겠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라면 당신이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걸지도 모르지. 우리는 안 되는 걸지도 몰라. 당신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아기 낳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당신이 베베 꼬아서 생각하는 거잖아.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냥 놓친네 하는 말이다 하고 넘기면 안 돼? 자꾸 이러면 나도 힘들어. 남편도 저를 위로해 줄 힘이 없었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안 해주는 저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들고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슬픔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혜주가 놀러 가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옷에도 흥미를 잃어갈 정도였죠. 제가 피폐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혜주는 결국 한마디 하더군요. 야, 강놀, 너는 나더러 애 때문에 한탄만 하고 있지 말라 그러더니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아기 없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왜 임신하는 데만 목을 메고 사냐고. 나한테는 내 인생 살라고 뭐라 그러더니 예전에 네가 얼마나 씩씩했는데 아기 안 생겼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어떡해? 얼마 뒤에 혜주는 제가 어릴 때 만들어서 선물했던 인형 옷을 가져와서 편지와 함께 놓고 갔습니다. 노을아, 저번에 내가 화내서 미안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기대하지도 않은 아이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꿈에도 바라는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이니 이 무슨 신의 장난인지 모르겠다. 어릴 때 네가 이 인형 옷 줬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는 너랑 나랑 같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도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 너는 네가 디자이너라기보다 회사의 노예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래도 늘 꿈을 향해 착실하게 달려가는 네가 부러웠고 자랑스러웠어. 너는 너 자신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사람이야.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너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미안하다. 혜주가 주고 간 인형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아기한테 제 손으로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하지만 혜주 말이 다 맞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저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의 정신이 팔려서 생각지 못했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평소에 생각했던 디자인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그걸 쇼핑몰을 하던 선배에게 보여줬더니 선배가 바로 자기 쇼핑몰에서 팔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지 않겠어요? 선배네 쇼핑몰은 떼어다 파는 옷도 팔았지만 선배가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한 옷도 팔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작부터 판매까지 순식간에 해치웠고 선배네 쇼핑몰뿐만 아니라 제 SNS를 통해서도 주문 제작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주문 제작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무엇보다 제가 성취감을 느끼고 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혜주도 방통대를 졸업하고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혜주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반영해 아기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는 쇼핑몰이었어요. 한창 꿈 많을 나이에 온통 눈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혜주의 육아 경험이 빛을 발했는지 다행히 장사가 괜찮게 되었죠. 혜주 딸 하은이도 언어치료 효과가 나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은 실어증이었다는 걸 모를 정도였죠. 거의 일이 잘 풀리니까 자연히 저와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한테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남편은 더 미안해하고 서로 더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도 사이가 좋아졌죠. 마음이 편해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잘 얘기했는지 시부모님도 사과를 하더군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노을이 너도 힘들었을 텐데 네 탓이 아니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아니었잖니. 나이는 찼는데 아기는 안 들어서니 답답한 마음에 그랬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강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괜히 너를 미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기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도 중요하잖니. 정 아기가 안 생기면 입양하는 건 어떠니? 내 친구 아들 부부도 입양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입양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우선 입양을 해서 키우면서 임신은 천천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도 생각해봤죠. 하지만 입양이라는 게 저희 부부에게나 데려올 아이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게 입양을 결정했는데 혹시나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던 거였죠. 혜주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혜주가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개집애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대체 애는 언제 키우려 그래? 자고로 애는 얼떨결에 키워야 한단 말 못 들어봤어? 정 안 되면 내가 같이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하은이도 이제 다 나아서 제법 엄마를 도와주는데 노을이 이모 일이라면 걔가 먼저 발벗고 나설걸? 참네.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네가 내 아기를 어떻게 같이 키워줘. 말은 고마운데 혜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같다. 얘 봐라. 왜 못 키워줘? 야, 솔직히 말해서 네 나이에 애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입양 아니더라도 애 낳으면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이래봬도 난 경험자잖아. 애 키우는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나보다 공부는 더 했는지 몰라도 애 키우는 건 내가 한 수이라 이거야. 누굴 닮아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혜주는 얼마 뒤 저희 집 바로 근처로 이사를 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을 했어? 진짜 아기 키워주려고 이사까지 온 거야? 하은이 학교는 어쩌고? 이사할 때가 됐으니까 겸사겸사 온 거지. 하은이도 이제 놀리는 애들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 하은이도 나도 마음 잡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이거지. 우리 사무실하고도 가깝고 잘 됐지 뭐. 혜주가 그렇게까지 응원해주는데 더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등 떠밀리는 꼴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저랑 남편, 혜주랑 혜주 딸까지 다 같이 근처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혜주가 강요하다시피 말하는 바람에 정말 그냥 아이들이랑 논다는 기분으로 다녔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을 꼭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싶다가도 밀어내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도 혜주가 방통대를 다니며 청소년 상담 공부를 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노을아, 왜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있어? 뭐 힘든 일 있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아, 그런 거였냐? 내가 몰랐네. 그냥 애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걸 보는 게 매번 힘들기는 해. 나는 내 가정 하나 못 만들면서 저 애들한테 손을 내밀 처지가 되는지, 그럴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아기 낳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니까 내가 얘를 혼자 둘 수가 있나?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애들은 원래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거라고. 쟤네들은 네 자식이 아니니까 저 정도지 네 자식이면 더 할걸?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는 게 좋을 거다. 야, 강혜주, 너 어른이구나? 언제 이렇게 컸대? 기특한 녀석 같으니라고. 그러게, 네 말이 맞다. 쉬울 리가 없는데. 그치?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말 그런 걸 이 나이 되어서야 알게 됐네. 그래, 이 애기도 못 키워본 애송아. 애기 낳으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가르침을 줄 테니까 딱 기다려. 아니다. 너무 기다리면 안 되지. 기다리지는 말고 기대만 해, 기대만. 보육원에 다니다 보니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주 딸 하은이도 자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 해도 아이를 입양하려고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된 거였지만 저희는 특이하게도 어린아이나 아가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이제는 입양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 나이대의 혜주가 떠올랐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0대 아이들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들이도 나가며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과 저 그리고 혜주까지 전시회며 박물관에 데려가 주신 엄마 아빠의 정성도 생각이 나더군요.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봉사 아닌 봉사를 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라고 우리에게 아이가 늦게 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보다 보육원 아이들을 널리 아우르는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입양에 대해, 양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당신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 데려오려고 시작한 일인데. 당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입양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괜찮아. 노우라, 우리 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왜 가지려고 했는지 생각을 해봤잖아. 너랑 나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고 싶었고, 부모님께도 혈육의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지. 거기 있는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한 아이만 골라 데려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아직 기다리시는 눈치던데. 엄마 아빠랑도 얘기해봤어. 우리 얘기 듣더니 두 분도 가끔 와서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이러다 두 분이 입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인연이 된다면 우리에게 아이가 올 거고 그게 아니라도 행복하잖아. 제 남편이랑 저도 아직 30대 중반이었지만 젊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주문 제작 받던 옷이 잘 팔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었어요. 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제가 만든 옷을 하나씩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의 방도 조금씩 넓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양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혜주에게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가 다니던 보육원 봉사를 하던 도중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 학대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들어온 5살짜리 여자아이 윤혜가 있었어요. 윤혜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겁에 질린 강아지처럼 쳐다보기만 했죠. 그런 윤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혜주였어요. 혜주랑 윤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이 차를 넘어서 꼭 소꿉장난하는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원래 5살 정도 되면 이미 자기의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입양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혜주랑 윤혜는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이제는 할 말은 다 하는 혜주 딸 하은이도 동생이 생기는 걸 아주 반겼죠. 하은아, 동생 생겨서 엄마 뺏길까봐 걱정되고 그러지는 않아? 윤혜가 집에 오면 아무래도 네 엄마가 윤혜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텐데 하은이가 섭섭하지 않겠어? 이모도 참. 동생인데 섭섭하긴 뭐가 섭섭해요? 윤혜가 얼마나 귀여운데. 저번에 데려다가 자니까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은 항상 허전했는데 윤혜가 오니까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던걸? 그리고 나도 고등학생인데 동생 질투나 할까봐? 노을이 이모는 동생한테 질투했어? 그러니? 이모는 약간 질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내 동생도 귀여웠어. 얄미울 때도 있지만 혼자서 컸다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가끔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곁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지. 하은이는 요즘 수아랑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아, 맞아. 요즘 수아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수아도 나처럼 어렸을 때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무서웠대. 그런데 지금은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까? 근데 이모, 수아가 그러는데 노을이 이모가 제일 이쁘대. 노을이 이모는 옷도 잘 만들고 얼굴도 예쁘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는 게 천사 같아서 이모처럼 되고 싶대. 진짜로? 내가 이쁘대? 아 참, 어떻게 알았지? 나의 매력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은아, 수아한테 이모의 매력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말해줄래? 아, 왜 이래? 하고 싶으면 이모가 직접 하셔. 수아는 하은이랑 동갑인 여자아이였어요. 어렸을 때 말더듬이 있어서 파양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밝고 따뜻하게 커주었던 것이죠. 수아는 주변을 잘 챙기는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 다니면서 가장 기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통했다는 생각이 들 때였죠. 수아가 저를 이쁘다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소리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브랜드를 키우랴 아이들을 챙기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느라 아기에 대해선 한동안 잊고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하다 안 돼서 포기하면 그제야 아기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저도 같이 깨고 말았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야? 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안 좋은 꿈은 무슨 안 좋은 꿈일 리가. 남편의 기색이 뭔가 수상쩍었지만 저는 다시 잠이 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저에게 자꾸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아서 괜히 실망할까봐 하기 싫었지만 좀 미심쩍은 기분으로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기대도 없었단 얘기예요. 결과는 두 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은 왠지 남자아이일 것 같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남편이 무더운 여름밤에 꾸었던 꿈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이 품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태양이는 그렇게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을이 이모 임신했다는 거 진짜예요? 이모 닮으면 아기가 진짜 이쁘겠다. 나도 얼른 보고 싶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직 몰라. 수아는 아가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저번에 보니까 아기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던데. 힘들지는 않아? 별로야. 이거 봐봐요. 내가 아들 주려고 만든 인형인데 종도 달았어요. 이모 아가 나오면 선물해주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수아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아야, 수아도 이모 집에서 같이 살래?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모가 아기 낳으면 신경을 못 써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 아가가 좀 크고 좀 있다가 보호 종료되면 수아도 나가서 집 구해야 하잖아. 그때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지금 와도 되지만 어쨌든 수아가 진짜 독립할 힘이 생길 때까지 이모 집에 와서 사는 건 어떨까? 이모가 아저씨랑 잘 얘기해 볼게. 수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진작 말해주지 못했나 싶어서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남편에게 수아랑 같이 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하더군요. 이모,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가면 애들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모 말대로 퇴소하면 이모랑 같이 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수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태양이를 낳을 때는 병원에 와서 자기 일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가 손이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조그맣고 이쁘지? 아가 손이 이모랑 닮았어요. 수아야, 우리 집에 온다고 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한 거 있지? 더 빨리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도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라줘서 이모가 진짜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입양 간다고 하면 다들 양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다던데. 왜 이모가 고마워요? 입양 간 애들 말 들어보면 막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데요. 나중에 효도하라고. 뭐 제가 고맙죠. 누가 이렇게 큰애를 받아줘요? 이모랑 아저씨가 천사인 거지.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다 커서 와주는데 우리가 고마운 거지. 너랑 나는 다른 집들처럼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별로 없잖아. 앞으로 더 지내봐야겠지만 나는 네가 내 딸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언니 같기도 하고 그래.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니까 엄청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이야.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선물.
여보, 밖에서 아주머니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수아가 딸인지 동생인지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던데 뭐 저렇게 큰 딸이 있겠냐고. 근데 동생이라기엔 또 너무 어린 것 같으니까 친척일 거면서들. 근데 둘이 닮긴 닮았나 봐. 어쨌든 가족인 줄 아는 거 보니까. 어떡해? 내가 해명을 좀 해줘야 되나? 아이고 참. 남의 일에 왜 그리들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 동생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때서? 신경들 끄라고 말해줘, 수아야. 괜히 신경 쓰지 마. 남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에이 참. 그렇게 궁금하면 말해드려야지. 입양한 딸내미예요. 여기 이분들이 저 입양해 주셨어요. 아이고 기따가워라. 누구 목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들리나 했더니 수아였구나. 수아가 누구 닮아서 목소리 큰가 했더니 노을이 닮아서 그런 거구만. 누가 예비 모녀 사이 아니랄까봐. 그래, 수아 너 목소리 좀 죽여야겠더라. 내가 전부터 말했잖아. 아니 이것들이 누구 딸더러 시끄럽다고 야단인 거야? 혜주 너도 만만치 않거든? 얼마 뒤에는 혜주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혜주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거든요. 하은이랑 저 그리고 수아가 들러리를 섰습니다. 저는 축사도 했어요. 사랑하는 혜주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이제는 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 또 생겼네. 네 덕분에 보육원 봉사를 다니게 됐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라는 선물도 받았지. 다 네 덕분이야. 너랑 서로 도우며 일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인생은 너라는 사람의 세계만큼 넓어지고 밝아졌어. 이제 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힘든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더 행복해지길 기도할게. 사랑하는 친구 노우리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주랑 딸 하은이랑 제 딸 수아는 각각 대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혜랑 태양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 임신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는 제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만 힘을 빼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